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인류과정 7주차 진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투자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보시면 3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속이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총 10억입니다. 10억을 통해서 임대용선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밑에 2억 이 자체는 기대되는 수익이지요. 다만 기대될 뿐이지 반드시 달성되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리고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험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미래의 불확실성, 여기에서 연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튼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다 할 수 있겠죠. 자,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이 기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시그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시그마 이렇게 있고 쓰실 때는 이렇게 좀 돌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 안 써지면 그냥 6 쓰세요. 6 쓰고 읽을 때만큼은 6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 시그마.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그마의 제곱이 있죠.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 자체가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 시그마다라는 겁니다. 분산 표준 편차 이 자체가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이는 뭘 측정하는 방법입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에선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임대업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임대업 이 자체도 어때? 하나의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사업 그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위험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용선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 나름대로 내 임대업을 했을 때 시장의 수요 공성을 예측해 보겠지요.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나오면 시장에 뭘 생각하면 되죠? 수요 공급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가 이 같은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나 나름대로 임대업을 했을 때 이제 영업 경비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지요.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도 역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운영의 과정에서 단다해서 우리가 흔히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 경비의 과다, 이로 인해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걸 뭐라 합니까?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즉 부동성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연유되는 게 바로 위치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이 임대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데 느닷없이 이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러면서 그래서 예, 자, 환경이 변했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환경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환경에서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예상보다도 임대가 더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쓰레기 수확장이 없는 곳으로 예, 옮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동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변하더라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성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사업상 위험, 즉 경영 위험에도 세 가지가 있다. 뭐 있었습니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는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뭡니까? 시장 위험이 되겠지요. 다음 영업 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 기대는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뭡니까? 운영 위험이다. 다음 환경이 변하면 상대적 위치가 변하죠. 부동산이라는 특성도 연유되는 위험이 바로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적 위험이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타인 자본을 활용합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다 보면 내가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겠고 이자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만약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금융적 위험은 없다할 수 있겠지요. 결국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그 뜻을 얻게 되는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떻습니까?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이다. 자, 이는 줄여서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 할 때 법적 환경이도 여러 가지 있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제도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 위험에서는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더라는 점,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해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합시다. 자,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물가는 더 상승하겠죠? 인플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심해져서 물가는 그만큼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나의 실질소득이 감소를 하게 된다. 실질소득이 감소해서 구매력은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플레, 물가 상승, 자, 이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구매력이 어때?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하된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 위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자,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은 대표인 실물 자산이네요. 그럼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인플레가 발생하도, 즉 물가가 상승하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치 상승분 이로 인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분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했지 이렇게 변했지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화폐가 하락분을 방어할 수 있다.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어때?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의 하나의 장점이 된다 생각하시고, 그 먼저로 인플레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되는 걸 우리가 말합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건데, 자, 이건 예를 들어서 하세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이런 잘 해봅시다. 자, 내가 취득했던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분하고자 하면 어때? 우리가 시장 가치를 받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다 이 표현인데,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받고 팔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10억이다 가정을 해보자. 그럼 10억이라면 내가 10억을 받고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 팔리니까 내가 9억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9억에 팔아버렸어. 시장 가치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안 팔리니까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에 손실 가능성이다. 이 자체도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 우리가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 위험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란다. 여기도 세 가지 있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금융적 위험이 있었죠. 법률적 위험이다. 이자율 위험이다. 인플레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이다. 기타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1번 챕터, 위험의 개념과 유형이다.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이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최근 5개월 동안 1번 챕터 2월에서는 두 문제 연관돼서 출제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별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 시험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양으로 1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위험이란 어떤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으로 정의한다. 즉,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로부터 기대된 현금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위험은 그럼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미래가,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그때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예상된 결과와 시험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 같은 걸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골 2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 자, 사업상 위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 위험이다. 여기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 기억번 봅시다. 1번. 이제 시장 상황으로부터 요래된 위험이다. 결국 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다음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은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로 뭘 들었습니까? 영업 경비. 이걸 예로 들었죠? 운영에 과나탄다. 뭡니까?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디귿번.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자,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 즉 지리적 고정되어 있다. 뭘 답니까? 부동성 의미하겠죠? 자, 이로 인해서 사업상 안게 된 위험을 뭐라 한다? 위치적 위험이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금융적 위험입니다. 자, 첫 번째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자, 부채가 많을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 위험도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파산 위험도 커진다. 일 뭐라 합니까? 금융적 위험이란다는 겁니다. 또 3번. 법적 위험입니다.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법적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결국 법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란다. 또 4번. 자, 투자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발생하는 구매력의 하락 위험을 말한다. 결국 물가 상승, 인플레 이로 인해서 어떤 이제 구매력이 이처럼 어때? 하락한다. 구매력이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 했습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금매를 할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하는 위험을 말한다. 자, 결국 이렇게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자, 유동성을 뜻하는 내용이네요. 자,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 위험이 매우 큰 자산이다. 결국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짚어드리고, 자, 그 아래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봅시다.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자, 이때 대출자 나왔죠? 대출자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이다. 그럼 쉽게 이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출자를 누가 합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자, 보세요. 대출자, 그 은행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행 입장은 앞으로 인플레가 더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 해주를 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 해주를 할까요? 변동금리. 그럼 말이 바뀌었으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여기가 말이 바뀐 겁니다. 대출자는 고정 이자율 대신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2번 봅시다. 부채 비율이 크면 이래 있죠. 그럼 부채 비율이 크다는 이야기 뭡니까? 남의 돈 그만큼 많이 쓴다. 이야기지요.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렸처럼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지분 수익이 커지면 그것은 어때?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담에 될 위험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3번 봅시다. 자,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들이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여경이 가지고 이야기했죠. 뭡니까? 운영 위험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4번 봅시다. 환경이 변하면 대상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위험이다. 우리 여기 설명했네요.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라. 그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이죠.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5번 봅시다. 대상선을
현금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설명했죠?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안 팔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위험이다. 맞지요? 따라서 틀립니다. 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기출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은 1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떤다. 여튼 위험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게 뭡니까? 수익이다 할 수 있겠죠. 수익이다서 투한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우리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데 먼저 투자 수익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여기서 하나씩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사례를 봅시다. 잠시만, 내가 총 10억을 들여서 임대용선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임대를 한다면 2억 원의 수익이 어때? 기대된다라는 거지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 예,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은 2억이고 기대되는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20%가 되겠지요. 다른 다 무시하고 이것만 고려하면 20%. 이때 20%가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그 이야기지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참 기대 수익률은 투자 안이 있다는 이야기. 자, 이처럼 A라는 이 같은 투자 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A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있겠죠. 또 이 투자로부터 예상된 지출이 있다는 이야기죠.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에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례 봅시다.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지출은 얼마입니까? 10억. 이렇게 해서 계산으로 구하겠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된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다. 따라서 기대 수익은 우리가 흔히 예상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투자가 이르기 전에 미리 계산을 통해서 내가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투자 이르기 전에 알아볼 수 있다서 사전적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계산을 통해서 구한 수익률이니까 객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 자, 이 요구 수익률은 말 그대로요.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죠. 누가 요구할까요? 투자자가 요구한다는 이야기지요. 투자자는 자 보세요. A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요. 지금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서 A 투자자는 이 어떤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만큼을 요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합시다. 내가 A라는 이 부동산 투자에서 나는 어때?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 어때? 자, 이 15%는 자, 최소한입니까? 최대한입니까?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 그래서 15% 이걸 어때? 요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15% 이 자체는 바로 뭐가 됩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지요.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뭡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우리 시험 이걸 말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 수익률 잘못된 표현이죠? 최소한의 수익률이 된다.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야. 자, 15%도 줄이지 않는다면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투자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만큼 쌓는다. 그래서 필수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것은 요구 수익률도 투자가 이루어진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내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난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한다? 15%에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알아볼 수 있더라. 그래서 역시 사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것은 요구 수익률은요. 동일한 A라는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지요. 똑같은 A라는 투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언니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언니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나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언니.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세요, 그럼. 예, 좋습니다. 예, 다를 수 있어서, 예, 요구수익은 동일한 투자 아니랄지라도 투자 주체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어때?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 같은 요구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살펴드리겠는데, 먼저, 요구수익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위험률. 자,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해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위험 할증률 더해줬나요? 빼줬나요? 더해줬죠. 우리 시험 이것도 물어본 겁니다. 또, 자,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률, 보상 여기까지 반영해서 요구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래서 합시다. 이것은 요구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지요. 즉 위험으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위험 조정률이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문에 위험 조정률이다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이 생각하시는 이야기.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그럼 위험을 조정했다는 이야기, 위험을 고려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위험을 고려한 건 기대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고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 이 표현하면 반드시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요구 수익률 이걸 떠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는데 이제 내가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자, 이 운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0억 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그 중에 하나가 어떤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기예금에. 자, 그래서 10억 이 자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할 당시에 만기가 되면 몇 프로 이자 주겠다. 서로 약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2% 이자에서 이자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자,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의 사정이 좋든 나라의 경제가 좋든 2% 이자는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2%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 확실한 이야기는 위험이 없다. 그 이야기가 되겠지요. 위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요. 그럼 잡으세요. 위험이 전혀 없음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2% 이자에서 이자 줄까요? 자, 내가 1년 동안 정기예금 가입하면 나는 1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은행은 1년 동안 10억 돈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1년 이 같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시가 무위험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위험 이자율이다. 그래서 줄여서 어때? 무위험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위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래 기대된 수익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지요. 좀 장래 기대된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 이게 무위험률이라는 겁니다. 무위험률에서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무위험률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시간에 대한 보상, 시간에 대한 대가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서 말씀드렸던 정기예금 금리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이제 이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임대업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10억을 운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임대업을 했을 때 2%도 나오자 한다면 임대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차라리 정기예금 가입이 낫겠네요. 그죠? 그럼 자, 그럼 임대업에서 2%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2%예요. 그죠? 그런 성격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때 2%는 이제 기대된다 뿐이지. 자, 1년 동안 임대했을 때 2%의 수익률이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하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때 2%는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때 2%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 그 이야기죠. 불확실하다. 이처럼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따르고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때 2%는 확실한 2%예요. 이때 2%는 불확실한 2%다. 그럼 여름이면 이제 정기엔 가입합니까? 임대업 합니까? 정기엔 가입하겠죠. 그럼 이제 임대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 이제 자,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대가가 어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자, 보세요. 그럼 2%, 이 자체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즉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어때? 임대업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2%는 우리 여기서 봤어요. 2%는 뭐가 됩니까? 무위험률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있다. 이 추가적인 보상이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무위험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위험 할증률은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전혀 관련이 따르죠. 오로지 뭐에 대한 겁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뭐에 대한 겁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에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도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인플레에 대한 보상, 이 부분도 투자자들은 자, 요구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걸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 흔히 어떻습니까?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 발견에 따라서 인플레, 이걸 요구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걸 피셔 효과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 이제 요구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예상된 인플레에 대한 보상을 반영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그럼 다른 조건 일정인데 오로지 여기는 무위험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할수록 자,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이전에 위험 할증률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인플레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투자자는 인플레 보상을 더 받고자 하겠지요. 인플레 보상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슨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증가는 위험에 대한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보상을 더 요구하겠지요.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할수록 당연히 다른 쪽으로 일자다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상승한다. 이해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세요.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해서 즉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한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는 이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위험과 요구수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표현합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는 결국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자기가 잘했죠? 종종 출제되는 겁니다.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그럼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결국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한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 사이도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요구수는 어떻게 되는입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이 더해지고 예상된 인플레 보상과 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가정입시다.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가 안정적이면 인플레 보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때는 요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무위험률과
무위험률과 위험 활정률의 합으로서 무위험률과 위험 활정률의 합으로서 요구수익이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위험 조정률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구수익을 이해할 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구수익은 자,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투자 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그리고 여튼 요구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익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현 수익률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보세요. 실현 수익률은 실현된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실현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럼 실제로 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루어진 후입니까? 이루어진 후란 이야기예요.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이루어진 후니까 어때? 사후적 수익률이고 역사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 수익 종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었습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는 건데 이때 여기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들 어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죠. 그렇지만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에 비해서 요구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주관적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는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96페이지예요. 196페이지 상단에 2번 수익률의 개념 및 종류가 나와 있죠. 2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6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6개 놓으시고요. 양월 1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수익률에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의 세 가지가 있다. 양월에 2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우리 다 설명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예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세요.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지출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된 수입이 있고 예상된 지출이 있더라. 일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게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렇습니다. 다음 니은번 보세요. 자,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이다. 그 아래 끝부분 사전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다. 사전적 수익률이다.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2번 보시면 실현 수익률이다 소개했는데 실현 수익률 괄호 보세요. 실제 수익률이다. 또 사후적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지금 봅시다. 투자가 이루어져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사번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억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처럼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우선의 자금을 투자하기에 충족될 최선의 수익률을 말한다. 그래서 위험을 고려했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단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4번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다. 자, 보세요. 이처럼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이죠.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D급번 보세요. D번 세 번째 필수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만큼 이상 투자하겠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어때? 필수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그 아래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보세요. 자, 투자 수익률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루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기억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은 수익률이다. 뭐가 될까요? 기대 수익률. 다음 네 봅시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우선의 자금을 투자에 충족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2번 투자가 이루어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 수익 뭡니까? 실현 수익률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양호 3번 내용이 되겠는데, 자, 양호 3번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자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 결정을 내려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 결정을 내려보겠다는 거. 아직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자 여하튼 자 A라는 부동산 투자에 투자할지 말지 의사 결정 내려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려보겠다. 그럼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실현 수익률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건 결국 뭡니까? 사전적 수익률인 뭘 알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 이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직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 실현 수익률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하튼 기대 수익률과 이제 요구 수익률 이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A라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15%는 기대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알 수 있겠죠? 요구 수익률.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이 15%예요. 계산하니까 20% 수익률이 어때? 기대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어때?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나는 최소한 15%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20% 기대니까 이미 쭉 벌어지겠죠.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재택. 자, 다음은 자, 우리 이런 걸 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최소한 15%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5%는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계산하니까 10% 수익률이 기대되더라서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최소한 15%에서 투자했는데 10%밖에 기대가 안 되니까 투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로서 기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같아지는 이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나는 최소한 15%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때 계산하니까 15%가 기대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보세요. 최소한 15%에서 투자하겠다는 건데 15% 기대되니까 투자하겠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투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 균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여기서 더 커서 투자로 타당성 채택되면 이때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정상이면 언날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의사 결정 기준을 세워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뭘 비교했습니까? 요구 수익률 이걸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어때?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도 종종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OX, X 무조건 잘못됐죠. 자, 의사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실현 수익률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다음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 비교함으로써 X 잘못되어 있죠? 뭘 비교합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한다 생각하시고, 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타당성 있다 채택이 된다는 이야기.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을 때 투자로서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점도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OX, X. 잘못됐죠?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크다고 했어요.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른 어때?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크다. 이렇게 딱 부등호 표시해버리면 되겠지요. 그렇죠? 결국은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크다라면 결국 요구 수익률 충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197페이지예요. 양물 3번. 예. 자,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로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부분. 자, 기대 승률이 요수는 낮다면 이래 되어 있지요. 자, 이건 우리 또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이 케이스지요.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요소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어떤 투자자도 대상선에 투자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대 수익률이 요소 높다면, 자, 이야기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어때?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잖아요. 시켰죠? 네. 자,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많은 투자자는 대상수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정도 지문 이해하시고 그 아래 핵심 정리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1번입니다. 1번.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더 크네요. 자, 그럼 이사를 해야 되겠죠.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 그럼 결국 기대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으니까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채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여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네, 198페이지예요. 네, 198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 번째부터 위험과 수익의 관계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A라는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뭘 비교했습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우리가 또 이제 A와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의 투자했다는 이야기. 이때는 우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죠. 두 개 투자했다는 이야기. 그럼 두 개 투자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의사결정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때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위험은 주로 표현 편차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투자의 기대 수익은 10%고요. 위험 표준 편차는 2%입니다. B 투자의 기대 수익은 10%고 위험 표준 편차는 3%다. 예,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자 보세요. 자, 표준 편차 이건 뭡니까? 위험이 크기라 그랬지요. 그럼 이 값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거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오로지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만 고려해서 이 딱 두 가지만 고려한다. 이 둘만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A와 B 중에 어때?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 A와 B 중 뭘 선택하겠습니까? A를 선택하겠죠? 뭐 됩니까? 바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어때? 적은 투자를 선호한다 그 이야기지요. 자,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했을 때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신가?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A를 선택했잖아요. 혹시 B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겠죠? A를 선택했다. 그럼 다 어디입니까? 위험 회피형이다. 또는 위험 혐오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자, 이분도 아참에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말 그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혐오이다. 그럼 자, 위험 있으면 회피, 혐오 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자, 여기 보세요. 위험이 있어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것은 자,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는 어때? 투자하겠다. 이것은 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투자를 용이겠죠. 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바로 뭡니까? 위험 회피형이다. 생각하시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위험 회피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투자자의 유형은 뭡니까? 위험 회피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지문에 위험 회피형 나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교재해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양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위험 회피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위험 회피형은, 자, 위험을 피하려는 이성적인 인간 행동으로, 자,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얻고자 하는 형을 말한다. 이때 형은 뭡니까? 예, 유형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즉,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 두 투자 중에서 위험이 더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 지금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어때? 위험이 더 적은 투자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한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위험 회피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 말은 사람들이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했죠. 자,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익률은 결국 무위험률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위험을 전혀 감수해야 된다.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오로지 뭡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찍으세요.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위험 회피적 투자일지도 감수를 하는 유인적인 위험이라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기꺼이 위험 감수하겠지요. 또한 자,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 즉 아주 이성적이고 한면 투자자 바로 뭡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골 3번 봅시다. 3번.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가 했죠?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도 어떻습니까? 커진다. 자,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어때? 상쇄 관계란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는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증대는 시장 위험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의 보상이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위험에 대한 대가로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을 위험 조정률이라 한다. 결국 어때? 이 위험 할증률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라서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위험 조정률이다. 표현시키죠? 결국 뭐를 의미한다? 요구 수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자, 중간쯤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투자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자, 이처럼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된 것을 뭡니까? 발휘할 점을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요구 수익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예상된 인플레 보상률 이분까지 반영해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요구 수익률 이게 결국 뭡니까?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위험 조정률이다.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자, 우리 교재 3절 위험과 수익이다. 이분도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4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